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 중국 경기 부양책 그리고 부동산 PF 리스크의 현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저희가 일부 주제를 중국 증시 구하기 총력전 시장 영향은 이렇게 잡아봤는데, 자,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일단 이 지준율 인하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부터 좀 쉽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준율을 10.0%로 기존 10.5%에서 50bp 인하했고요. 네. 지난 9월에 25bp 인하, 그러니까 10.75%에서 10.5%를 했던 것을 인하폭을 추가로 확대하면서 50bp를 인하했다. 10.0%까지 내렸다라는 점은 결국에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묶어두지 말고 실물 경제에 풀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양책의 일환으로 좀 이제 신호를 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였죠. LPR의 1년 5년짜리 금리는 동결이었었는데 이렇게 지급 준비율을 통해서 한 부분들은 공개 시장 조작이라는 뭐 동일한 툴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시장에 민감했던 반응들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드디어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그런 금리 인하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5.2%였죠. 작년 성장률에 대해서 좀 자화자찬하는 그런 인상이 짙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과연 중국이 이 디플레이션 우려와 부동산 지방 정부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응책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내비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의 하락세가 거칠었었는데 이번 어제 오후였죠. 지준율의 50bp 인하를 통해서 그래도 하단은 좀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고요. 뭐 여러 가지 부양책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의 환경이 조금 완화적으로 바뀌면서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 조금 부상된 것도 있다. 추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겠지만 일단 하단은 잡아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다. 정말 중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나 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된 것 같은데, 이게 그 지급 준비율을 말씀하신 대로 50bp를 내렸다라고 하면 그 유동성이 어느 정도로 풀리는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풀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 부분은 사실 뭐 50bp라고 했을 때 은행이 실질적으로 네. 푸는지 안 푸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되는 거고 네. 여력이 늘어난다라는 것으로 좀 봐야 되겠고요. 네네. 여전히 뭐 사실 돈을 푼다고 될 문제라면은 이미 다 풀었겠죠. 네. 그렇지만 돈을 푸는 데 있어서 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의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완화 정책이 나온다라는 것은 당의 이런 평가와 조금 상반되는 측면을 PBOC, 중국 인민은행이 액션을 취한다라는 데에 대해서 좀 다소 그들의 고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부동산발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좀 극도로 좀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신성장 산업에 의한 중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 그리고 G2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완화적인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에 나름의 그 군부를 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론하건대 탐탁치 않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망하게 하는 것은 바라진 않겠지만 자꾸 정책이 시장에 좀 굴복을 하면서 시장이 얘기하는 걸 수용하게 될 경우에 중국의 그런 과거의 경제 성장 패턴에 의한 부분들이 빠르게 좀 신성장 산업의 주도로 되는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시점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이러한 정책들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시장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작년 1년 내내 사실 중국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올해도 지금 부진하다가 그래도 최근에 이런
이 부양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며칠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오늘도 괜찮았죠, 상해 증시나. 네. 그러면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또는 상상인 증권에서 전망하시기에는 중국의 부양책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신가요? 네, 일단 오늘은 상해가 한 3% 정도 올랐고 네. 좀 간만에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왔었죠. 네. 네. 왜냐하면 중국의 증시가 경제 이제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경제는 중국의 제조업과 부동산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나빠서는 우리 경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나온 한국 GDP가 그 작년도죠. 1.4%로 집계가 되었고 QOQ 기준으로 4분기가 0.6% 꽤 잘 나왔는데요. 결국 수출이 주도했거든요. 우리의 수출 최근 들어서 연말에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미국 향이 중국 향보다 높았지만 네.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은 결국 우리의 성장과도 직결이 되고 최근에 중국에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왔을 때 원화가 YTD 기준으로 3.6에서 3.8%까지 떨어졌었던 절하가 되었었던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라면은 우리 경제는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은 증환기금 2조 위원 정도 투입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서 뭐 부양책을 강화할 것이고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분도 안정적으로 물가 안정 레벨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지금 천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중국의 공산당 중앙정부의 스탠스가 좀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 우리나라와 같은 일반적인 자유시장 경제 국가와는 다른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이한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배제할 수 없고요. 물가 회복은 필요한 부분인데 자꾸 시장은 디플레이션 빠진 것 같다라고 진단하고 있지만 중국은 부인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정책의 고리가 이어져는 있는데 궤가 맞는지 색깔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전향적으로 바뀌어진다라면은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데 아직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겠고 네. 3월달에 양해가 있잖아요. 네. 이때 과연 어느 정도로 얘기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지금 5.2%가 지난 해 성장률이었거든요. 5%대를 얘기하거나 5% 내외라고 하면서 4 후반, 5 초반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 레인지가 4에서 5%대까지 있고 아무래도 중국 정부 기관으로 갈수록 5%대를 상회하거나 근접한 수준인데 이러한 상황으로 갈 때에는 4.5% 내외의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작년이 5.2였기 때문에 올해 4.5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중국 경제가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리바운드 할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고 지금의 바닥은 23년도 초에만 생각할 때 23년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성장률은 5%대에서 4%대로 떨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들이 좀 더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나 어떤 방향성을 확인하려면 그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 공산당의 그런 방향 전환에 그런 메시지 같은 게 좀 확실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말씀해주신 3월 양회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어떤 방향이 나오는지가 이제 분수령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경기 부양책은 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세제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건드리고 있지만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투심이 완벽하게 살아나기는 어렵겠죠. 우리나라 또한 1월 달에 공급 대책과 부동산 PF 관련된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경기가 바로 살아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기 투심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중국 당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 좀 건드리긴 하겠지만 완벽하게 경제 회복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거나 투심이 살아나기는 좀 다소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부양책으로는 가장 핵심적으로 일컬어지는 부분들은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을 중앙정부가 대체해주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빚을 좀 감내해주는 그런 스탠스가 나온다라면은 그래도 지방정부는 부동산을 개발해서 팔고 그 땅을 팔았을 때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수로 확보하고 세입 여건을 충족시키는데 지금은 부동산에 대한 이런 매매 연결고리가 잘 해결되지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세입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채권 발행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중앙 정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특별 채권 발행으로 부양책에 좀 고리를 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오늘 상해 증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조금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중국의 부동산만 문제가 아니죠. 지금 한국도 네. 건설 부동산업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은데 1월달 기업 체감 경기가 지금 11개월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네. 그 원인이 결국 한국도 건설 부동산이 좀 아프다,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산타랠리가 11월과 12월에 나왔을 때 가장 핵심 동의는 연준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FOMC 기준으로 1월 달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3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약 6회 내외 정도의 금리 인하를 바라보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CME 페드워치에서 5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고요. 인하 횟수는 5회 내외 정도로 지금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5월도 다소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월러 연준 이사나 데일리, 보스틱 이런 지역 여느 총재들 또한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제어하려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오는 오름폭 축소세가 나오는 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눌러 있는 상황이 좀 더 연출되는 것은 1분기와 2분기 초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시점은 6월 달 정도 6월 FOMC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분기별 1회씩 금리를 인하해서 올해는 3번의 금리 인하가 가능한데 만약에 물가의 오름폭 축소세가 좀 가팔라지고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압력이 커진다라면은 3분기 또는 4분기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를 해서 3회보다는 4회로 갈 여지도 남겨두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스탠스를 좀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아직 물가가 완벽하게 오름폭 축소세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워낙에 대외 경제 구조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공급층 요인, 특히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의 횟수는 미국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회 또는 3회 에 대한 시장 컨센이 형성되어 있고 저희가 보았을 때는 미국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 5월 FOMC를 보고 5월 달 정도의 금리 인하가 되어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 방향성이 동일하다라면 약 보름간의 시차는 괜찮지만 금리 인하 횟수는 우리는 많아봤자 3회 아니면은 5월이 못 되면은 7월 또는 8월로 2월이 되면서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메인의 컨센서스는 한미 기준금리 모두 3회지만 우리는 2회 또는 3회가 되겠고요. 미국은 3회 또는 4회니까 약 0.5에서 1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먼저 하거나 좀 이렇게 스탠스가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은 물가에 대한 판단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경기가 지금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가장 핵심 지금 해소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고 그 내수가 붕괴되고 있는 조짐이 결국 금리 인상 정책이 중장기화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내수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데 이제 거의 언론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지표상 집계되는 것은 어렵지만 이렇게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출 관련된 부분들의 연체율,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동시에 기업들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나오면서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이 좀 더 나오는 부분들은 가계의 한 축인 자영업자 그리고 기업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핵심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부동산과 건설업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부동산업보다 더 지금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 공사를 실제적으로 하는 시공사, 건설사들의
체감 경기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해왔던 부동산 PF 리스크가 최근에는 뉴스에서 살짝 좀 들어간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여전히 시장에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정책이 나온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준비해 주셨죠. 네, 30페이지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나온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인데요. 공급 확대는 작년도에 23년도에 인허가가 22년 대비 약 30% 이상 줄어들었는데요. 착공이 5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도 줄었는데 착공은 더 못했다라는 부분은 사업성이 확보가 안 되거나 금융시장의 어떤 금융의 순환 고리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 삽을 뜨지 못했다라는 점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든지 새롭게 지금 착공이 들어간 업장이 작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된 공급 확대라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여기서도 제일 마지막 단의 네 번째 카테고리에서 건설 경기 활력 회복에 대한 부분들, 자금 조달 및 유동성 지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은 PF 대출 지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보증도 확대하고 PF ABCP와 같은 부분들을 대출로 전환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는데, 금융시장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책인데, 최근 금감 원장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은 구조조정을 조금 하겠다라는 발언들이 조금 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월 달에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이 신호탄으로 되었고, 이 부분들을 질질 끌다가는 아무래도 2분기, 3분기에 더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지원으로 버틸 수 있는 애들은 선별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아닌 애들은 그 거품을 걷어내겠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F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당분간 얘기가 나올 것인데요. 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라면은 현재의 상황은 25페이지의 그림 26번인데요. 연간 기준으로 부동산 PF, CP 및 전단체 발행액 추이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PF에 관련된 브릿지론이나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이 짧은 채권의 형태로 발행을 해서 자금을 돌리게 됩니다. 보통 3에서 6개월짜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잘 돌아가면 많이 찍겠죠. 근데 잘 안 돌아가면 안 찍는 건데요. 네. 보시다시피 2020년부터 22년까지 약 2년 만에 한 1.8배 정도까지 늘어났다가요. 발행액이 23년도에 한 10% 정도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죠. 건설 경기는 굉장히 악화되었었지만 21년도 대비해서도 23년도가 여전히 34조 원 정도 높은 편이고요. 20년, 21년도는 역사상 최저금리의 수준이었고요. 22년도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 21년도에도 금리 인상이 있었지만 이 금리 인상의 정점은 23년도에 찍게 되었고요. 롤오버, 그러니까 어떤 사업장에 하나의 채권을 발행을 했다가 3에서 6개월 이후에 또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를 롤오버라고 하게 되는데, 금리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점은 우리가 언론 매체에서 듣는 시행사들의 금융 비용 부담이 증대되었다. 그래서 이자만 내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익명의 인터뷰들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에서 6개월짜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시점을 딱 끊어서 보면은 보통 3개월 이내에 다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27번을 보시게 되면은 상반기에 부동산 PF, CP 및 전단체 만기 추이를 보게 되면은 1, 2월에 막 약 24조 원 정도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요. 3월 달에 약 5.3조 원인데 이거는 집계를 하는 시점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5.3조 원 정도가 아마도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겠고 4, 5, 6월 달로 점차 이연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업은 아까도 제가 착공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이 짧은 채권을 계속 길게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어디 은행에서 단기 대출을 받았어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3개월 또는 6개월짜리로 했는데
그럼 3에서 6개월 지나고 연장하실래요? 상환하실래요? 하면은 보통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뭔가 쓰여야 될 일이 많으면은 연장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아, 네,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뭐 4%에서 5%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 또 한 번 연장을 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는 이번에 6%입니다. 하면은 연장은 하겠지만 부담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한 압박감으로 돌아오고 있고, 그래서 시행사의 부도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토지 공매, 사업장에 대한 공매로 통해서 대주단은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설사나 뭐 어떤 시행사의 대주단에 있어서 노이즈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 태형건설 워크아웃에 관련된 부분들도 미착공 사업장, 지방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과연 가능한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얘기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태양건설 워크아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는 부동산 PF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양책이라면 부양책이겠죠?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물론 금감원장님께서 이거를 좀 정리하겠다라고 하긴 네. 했지만 이게 정리가 또 쉽지 않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PF 리스크는 앞으로 더 확산이 될까요? 아니면 조금 그래도 정부가 막고 있고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결국 가격이 핵심인데요. 네. 가격이 조금 더 살아나지 않는 한 PF에 관련된 리스크는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리스크 지표들은 있지만 일단 가격에 대한 추이를 살펴본다라면은 그 거래 건수 이전에 그림 15번에 선도 아파트 50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오름폭이 축소세가 되고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23년도 23년도 초에서 23년도 중반기로 갈 때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면서 플러스로 갈 때 그나마 숨쉴 여력이 좀 더 있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장기화되었더라면은 강남 3구 용산을 필두로 해서 마용성이나 강남 3구로 둘러싼 지방 그 수도권의 서울 근교의 도시들 그리고 지방 거점 대도시의 핵심 지역들로 온기가 쭉 일제히 퍼졌을 텐데 아무래도 이번 정책과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좀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다시 규제책이 돌아오면서 이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이 조금 상당히 걸리는 모습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아서야 되는데 오늘자로 살펴보니까 2023년도 서울 아파트의 거래 건수 11월이 약 1,800건이었고 지금 1월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12월 거래 건수가 이제 11월의 거래 건수에 거의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12월 거래가 조금 되었다라는 측면이 급매가 해소된 것인지 아니면 1월에도 그 정도의 거래 건수가 나와서 2,000건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거래 건수가 좀 더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라면은 그나마 비교적 괜찮겠지만요. 뒤에서 보시다시피 그림 17번에서 보시다시피 거래 건수가 2,000건 이하에서 계속 머물게 될 경우에는 매매 지수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서울이 떨어지게 되면 지방은 필요성이 굉장히 떨어질 정도로 지금은 서울 의존적인 주택시장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잘 안 되면은 지방의 주택시장,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되겠고요. 지방의 기존 주택과 지방의 신규 상품 간의 가격 스프레드가 커지게 될 경우에는 지방의 사업장이 굉장히 잘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PF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으로는 조금 보실 부분들이 지금 그림 28번에 금융기관의 건설업 및 부동산업 대출 규모인데요. 23년 3분기 기준으로 대출 총 규모는 608조 원이고요. 업건이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20조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23년도 말 기준으로 약 1%씩 분기별 늘어나다 보니까 한 620에서 630조 정도로 추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금융 업건별로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어떤 상품에 대한 취급도가 좀 높은 것들이
저축은행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은행은 은행과 보험권은 안전하고 증권사는 아무래도 자기 자본에 대한 부분들 토대로 좀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데 대출의 위험도에 대한 판단이 조금 좋지 않은 부분들은 결국에는 기업 대출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림 30번입니다. 네. 그래서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은행권과 저축은행권으로 좀 나뉘어서 보았을 때 보시다시피 저축은행권의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은행권과는 완전히 사뭇 다르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23년도 3분기 말 기준으로 건설업의 저축은행권은 7.34%. 그러면은 이미 채권 회수에 대한 의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100건 중에 7건 아니면 100억 중에 7억 이상이 그렇다라는 거고 네. 비은행권, 저축은행권의 부동산업은 약 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업이 좋을 때는 이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떨어지게 되겠지만 이자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바닥을 다지고 부동산업이 침체로 접어들 때에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처음으로 먼저 신호가 나타나는 것은 부동산업보다 시공사 계열의 건설업단에서 부실 대출 징후가 더 커질 수 있는 점은 아주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그 무서운 자료를 그러니까요.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이미 상승하고 있는 이 연체율은 당분간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그 지방에 지금 한 예를 들자면은 지방의 한 건설사, 유명 건설사 100위권 이내의 도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는 아무래도 그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받으면 계약금은 내고 네. 중도금은 대출이 금융기관의 시공사의 그런 부분으로 집단 대출의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이자이든 무이자이든 수분양자는 판단하기가 좀 무이자이더라도 판단 어렵겠지만 이거는 시행사 시공사단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의 한 건설사에서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수분양자들이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떴습니다. 그만큼 지방의 건설사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잘 보시겠지만 폐업률이 지방 건설사가 훨씬 더 높은 상황. 중소 지방 건설사에 대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이고 부동산업은 일단은 버티다가 이제 연체가 되고 하면은 경매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최근 들어서 경매 진행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 우량자산이라고 하는 아파트에 대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지금 안 좋은 신호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PF에 관련된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해 있고 당분간 쉽게 해소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를 다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일부 구조조정에 대한 칼을 좀 빼든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보고 그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24년도 총선 전후부터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해 그 태영건설 이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한 이후에 이제 곧바로 관심이 또 쏠렸던 게 태영건설만이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면 추가로 이어질 만한 어떤 뇌관 같은 또 다른 건설사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언론 보도에도 몇 가지 이제 네. 실제 기업들이 많이 지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다 언론에 지금 공표가 되고 있고 신용평가사를 통해서 많은 판단과 각종 금융기관들의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나오는데요. 네. 최근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금융기관 5대 업권별로 증권사의 PF 대출 규모는 굉장히 미미해요. 6조 원밖에 안 됩니다. 네. 135조 원 정도 중에서. 그럼 증권사가 그렇게 적게 하느냐? 이게 PF 대출이 아니라 신용 공여의 형태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 공여는 약 20조 원이 되겠고 증권사뿐만 아니라
시공사 또한 이제 책임 준공에 대한 부분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신용 공여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 흐름들이 그림 24번에서 좀 잘 나타나고 있는데 네. 지금 23년도 말 기준으로 약 19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업무 보고서가 연간 기준으로 24년 3월 달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업무 보고서를 더 집계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료 인포맥스 출처 기준으로는 약 19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미하게나마 22년도 말 대비해서 한 1.5조 원 이상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부동산업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 내려가는 속도는 매우 느리죠. 이 말인즉슨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미착공 사업장이나 사업장의 준공 속도가 느리고 있다라고 해서 이 책임 준공에 대한 압박을 이 시공사들이 해소하기가 좀 다소 어려웠던 측면이 아닌가라고 풀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궁금한 거 그래서 어디가 안 좋은데 네. 요거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에 의해서 안 좋다 좋다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좋고 이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나 이 해석하기 나름이에 있습니다. 네. 다만 아무래도 큰 회사가 많이 있는 것은 조금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작은 회사가 많이 있다. 순위가 좀 유독 높더라. 이러면은 좀 위험한 그렇죠. 신호가 되겠죠. 네. 이를 그래서 단순히 나열만 해 보았을 때에는 표 4와 표 5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2년도 말에 시공사별 부동산 PF 신용 공여 현황과 23년도 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1위 업체가 바뀌었죠. 1, 2위가 순위가 바뀌었는데 1, 2위 업체 모두 신용 공여의 형태는 1위는 2위로 떨어지면서 좀 줄었고요. 2위는 작년도에 도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1위를 차지하면서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태영건설은 22년도 말에 신용공여의 기준 22년도 말 신용공여 규모가 8위였습니다. 9,100억 정도로 인포맥스 기준으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23년도 말에는 6위까지 올라가면서 9,570억 정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메이저 업체 대비해서 열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순위가 좀 높았다라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신용 공여에 대한 압박이 좀 높았던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작년도 뭐 여름 정도부터 이 해당 업체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돌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풍문이 아니었던 것이고 나름의 사실에 근거했을 때 위험 신호들이 있는데 뭐 넘어가면서도 계속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올해 드디어 이제 터진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처음 시작하실 때 중국의 부양책은 양회를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부의 스탠스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기대 아직은 좀 눈높이를 낮추자라고 해주셨고 한국도 부동산 안 좋아서 PF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신월 투자전략 팀장님이시니까요. 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주식, 채권, 부동산 어떤 측면에서든 네. 투자를 어떤 관점으로 지금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연준에 대한 스탠스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연준의 입장과 미국 달러 인덱스의 동행성, 상관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조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달러가 약세가 되고요. 금리 인하 시점이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달러가 약세가 될 때 국내 채권 시장과 유가증권인 주식시장의 온기가 돌 수 있겠고요. 작년도에는 달러가 약 한 1% 정도 상승을 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극하고 22년도보다는 좋았던 유가증권의 시장이 형성했었는데 만약에 달러가 이번에 마이너스가 절하가 된다라면은 상당히 유가증권에는 온기가 좀 돌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화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온기가 퍼질 수 있는데 부동산은 조금 아무래도
큰 거대한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조금 온기가 늦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연준과 주요국 통화 당국의 긴축 통화 정책이 발생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장 급락을 했었던 수익률을 나타낸 자산은 국채였습니다. 국채부터 시작해서 크레딧 시장은 퍼졌고요. 그리고 뭐 익히 다들 잘 관심 가지신 가상화폐도 그 다음 순서로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주식시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긴축 통화 정책에 버티다 악영향을 반영한 것이 부동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반대로 복귀를 해본다라면은 국채, 크레딧, 가상화폐, 증시, 그 다음이 부동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거는 자산별이고 지역별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발 선진국 자산에 대한 우호적인 그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고 거기에서 유로존은 경기가 좋지 않고요. 일본은 4월경 긴축 통화 정책으로 전환이 된다라면은 최근에 금융시장의 온기에 또 다른 면모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선진국에 근접한 비기축 통화 국가인 원화 자산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동산 시장은 이제 워낙에 학습 효과가 좋아서 과거보다는 좀 사이클이 짧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는 흐름들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콤팩트하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온기가 한참 다 돌고 나서 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금리가 턴어라운드하고 통화 정책이 이제 안정적으로 중립 그리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간다라면은 부동산 시장에도 비교적 뭐 좀 이른 시일 내에 갈 수는 있겠지만 워낙에 규모가 크고 사이클이 좀 길다 보니까 조금 큰 호흡으로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선진국 국채를 제일 선호하시는 건가요? 미국 국채를 제일 우선 선호하고 그 다음에 주식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네. 들으면서 약간 헷갈리는 게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지금 시장에서는 6번까지 할 거라고 했다가 최근에 이제 CME 페드와치가 5번으로 보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3-4번밖에 안 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미국 채권은 생각보다 캐피털 게인, 시세 차익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좀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시장의 눈높이가 내려갈 때까지 증시도 한 번 더 출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1분기까지는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 2분기의 정책의 전환이 유의미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중후반부부터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냥 2분기에 바뀔 거니까 2분기에 대응하겠다가 아니라 뭐든지 시장의 좀 빠른 속성을 염두에 두고 1분기 중후반부부터 좀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하는 좀 터닝 포인트는 다음 주에 있는 FOMC보다는 FOMC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 주부터 나오는 고용, 소비자 물가 이러한 지표들의 흐름들이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로 이제 좀 안정화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국채에 대한 비중은 좋게 보는 것은 맞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캐피탈 게인을 많이 먹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한 측면에서는 여전히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캐리 수익이 나올 것이고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온기가 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자산 배분의 포트폴리오 성격에서 일단 선진 국채와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국채를 깔고 가자. 근데 수익률을 업 시키기 위해서는 위험 자산에 편입을 시켜야 되죠. 그 위험 자산에 편입을 시킬 때 어떤 증시로 갈 것인가, 어떤 회사채, 하이힐드로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보아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 펀더멘탈과 통화 정책에 대한 흐름들을 고려했을 때 원화 자산은 그리 나쁘지 않을 거다. 비교적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달러 인덱스의 반락이 예상된다라면은 특히나 원화 자산에 대한 포트 비중은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실 팀장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질문이 많아가지고 지금 예,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한 1분 정도만 남았는데 네.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궁금해하시는 게 이걸 것 같습니다. 지금 1월에 우리 증시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요거 언제까지 갈 것인가? 네. 짧게 한번 전망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
엔화는 약세가 되면서 올랐고 우리는 안 좋았던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중국과 좀 연관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고요. 근데 중국이 좀 괜찮아지려고 하는 신호들이 한두 개씩 나온다라면은 우리의 하단은 잡아줄 수 있고 2430까지 빠졌었을 때는 PBR 0.9배를 하회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담이라고 할까요? 좀 우려, 네.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비교적 이제 하단은 좀 잡고 바닥 다진 이후에 좀 추세 상승에 대한 트리거를 좀 관망하는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제 중국 얘기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리스크 그리고 채권 여러 가지 투자 전략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셨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상성인 증권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